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도 세상연구소와 함께 일본의 문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는요, 여름이 되면 일본 전체의 920군데 정도에서 그 최고 기온이라는 거, 그리고 최저 기온, 이것을 계속 관측하죠. 그런데 특히 7월에 들어가 가지고 30도 이상이 된 지역은 거의 100군데를 넘습니다. 그리고 또 7월 25일 이후는요, 35도에서 40도, 거의 40도 가까이, 요새는 38도, 39도, 40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지역이 250군데 정도가 나옵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 정도의 일본 지역에서 35도 이상이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 이게 7월 말의 상황이기 때문에 8월이 되면 또 이 비율이 높아진다. 너무너무 덥다. 그리고 또 일본은 아시다시피 습기가 많기 때문에 한국보다 훨씬 덥게 느끼는 곳이고요. 또 매년 화제가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가장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는 시원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한국 분들도 여름 때에 홋카이도에 가를 그러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홋카이도가 가장 덥다라는 것이 일본의 굉장히 이상한 현상인 것입니다. 이게 최근의 뉴스인데요. 7월 23일입니다. 일본 홋카이도가 굉장히 더운 지역이 돼가지고 홋카이도 전체에서 54명이 열사병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중 여성 한 사람이 열사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홋카이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본 열도 전체가 너무너무 덥고 불지옥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가 올해의 여름인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역시 홋카이도는 시원한 곳이다 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상 기온 현상이 즉 요새는 나타나 있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홋카이도보다 더운 데는 물론 일본의 남쪽에 더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서는 에어컨을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먼저 역시 전기요금이 아깝다라는 분들이 좀 있고 또 에어컨을 들을 정도로 덥지 않는다. 그런 지역도 있기는 하죠.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안 그러는데요. 오히려 그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어컨 자체를 싫어한다. 이유는 몸에 안 좋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쭉 틀어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시원할지 모르지만 너무 추워질 수도 있고 이게 체온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 라고 하여서 몸에는 안 좋다. 이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젊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도 60 넘다 보니 이게 계속 에어컨 바람을 맞는 것이 몸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스스로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요, 하나하나가 이게 25% 정도의 비율로 있어가지고 꽤 전체적으로 에어컨을 싫어하는 분들이 일본인들 중에 많습니다. 역시 가게에 들어가면 다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에어컨을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에서는 에어컨이 필요 없다 혹은 있어도 많이 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에어컨 바람은 방 안에서 아주 균등한 온도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방의 위쪽 온도하고 아래쪽 온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공기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그 선풍기도 함께 하니까 오히려 전기요금이 든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고전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여름을 생각해서 지어야 한다. 이렇게 문장을 썼는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굉장히 시원한 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따뜻하게는 어떻게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름이 아주 더울 때는 집 자체가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으면 이게 지면적이다. 이런 이야기니까 이러한 고전의 문구는 굉장히 유명해요, 일본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집을 만들 때는 좀 시원하게 여름에 더위를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그러한 환기가 잘 되는 그러한 집을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결국은 일본 사람들은 자연의 바람이 몸에 가장 좋고 여름에도 자연 바람이 불러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은 착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 에어컨을 거의 모든 그 집에서 갖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벽걸이 에어컨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일본에서도 스탠드형 에어컨도 다 있고요. 잔문형 에어컨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비용 부분인데 그러나 실제 에어컨 가격은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좀 비교해 봤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설치 비용인데요. 한국은 하나 에어컨을 사면 설치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일본은 설치 비용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왜 설치 비용이 이렇게 더 비싸게 드느냐라고 그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일본의 기업 구조가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하는 회사 따로 있고 판매하는 회사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그 부양해야 되는 게 어떤 하나의 가전제품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 를 위해서 일본의 산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거는 소비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어컨 가격만이면 한국하고 비슷한 그러한 비용으로 살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더 에어컨을 살 때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가정에서는 그 정도의 냉장고 많이 갖고 있거든요. 2m 정도 곳을 두 개 합쳐가지고 이게 보통 하나로 보고 이것이 180만 원, 200만 원 정도예요. 한국의 원으로 말하면 그 괜찮은 냉장고이거든요. 물론 조그만 곳이라든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의 가정용으로 하면 일본은 그게 너무 비싸요. 그 정도의 냉장고 사려고 하면 일본에서 2배 이상의 가격입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일본에도 진출을 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이나 LG의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렇게 싸고 또 가성비가 좋은 한국 에어컨이나 한국 냉장고가 있는데도 일본의 냉장고를
선택하고 있는지도 조금 이것은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가성비가 안 좋은데요. 요새 일본의 가전제품의 소문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이거는 1990년대 후반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함께 간 한국분이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아키하바라, 도쿄 아키하바라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밥솥을 샀어요. 그때는 일본 밥솥이 최고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아닙니다. 한국 밥솥이 훨씬 우수하고요. 근데 일본 밥솥을 그래도 옛날에 그 면성을 그냥 믿고 사온 분이 있었어요. 1년도 안 돼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또 그것을 그 수리로 맡겼는데 수리했는데 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시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갔더니 부품이 없다 이런 소리가 돌아와가지고 일본 가전제품 만드는 태도라든가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의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뭐 냉장고의 성능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밥솥은 이제 일본이 아니에요. 한국입니다. 일본의 그 가전 제품의 왕국이었죠. 사실 80년대, 90년대는요. 그런데 그 이후 30년간의 잃어버린 30년으로 사실 가전 제품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산업 구조가 망가진 것입니다. 이거는 바블이 붕괴된 이후에 또 그 다음은 리만 쇼크 와가지고 그때는 어마어마한 또 마이너스였어요. 굉장한 손실을 낸 거죠, 일본이. 그때 한국보다 훨씬 특히 리만 쇼크에서는 손실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결심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리만 쇼크 같은 것이 다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을 모으자라고 하여서 개인이 저축을 하듯이 계속 그 회사 내에 돈을 쌓아놨어요. 대신 격신해야 되는 개발비를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줄였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올리지 않고 또 싸게 들어오는 중국 제품을 이기기 위해서 싸게 모든 것을 내놓기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시켜 가지고 결국은 월급을 올리지 않고 또 개발비를 많이 투자하지 않고 교육비도 많이 쓰지 않고 이런 것을 갖다가 싸게 좋은 제품을 만들자라고 해왔는데 그러한 왜곡된 기업 구조가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IT화에도 실패했고요. 그러니까 30년간의 일본의 산업 구조가 너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은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산업적인 전반적인 부분에서 일본을 망가뜨렸습니다. 지금은 더 엔정화 돼가지고 많은 수입품들이 굉장히 고가로 들어오니까 이거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뭐 아주 가까운 사례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과자 있잖아요. 몬쉘 같은 과자 일본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은 비슷해요. 가격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어요. 뭐냐? 예를 들면 몬쉘이라고 하면 그 과자가 2,000도의 크기였던 게 요새는 2,000도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앞으로의 경제적인 또 산업적인 부활을 원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45년 이전에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을 지나면서 모든 것이 일본을 위해서, 일본이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입한다. 그때 저축 문화도 생겼고요. 그러니까 저축을 함으로 인해서 그 돈이 많아지면 전쟁 자금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저축을 엄청나게 잔여했고 그 문화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하고 비교하면 투자를 많이 안 합니다. 지금도 여유 돈이 있으면 그중 54%는 저축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은 15%밖에 안 하고요. 유럽 사람이라고 해도 35%밖에 안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50% 이상 저축합니다. 그거는 45년 이전에 만들어진 내용이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에 대한 충성심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겨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죠.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 것을 써야 되죠. 아무리 뭔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믿고 그리고 믿고 사용하면 일본 기업은 배신하지 않는다. 현재까지는 그랬거든요. 요새 많이 배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나 그러한 개념, 만들어진 개념이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토요타 같은 지금도 신뢰성이 높은 기업들이 아직 일본에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도 일본 브랜드에 대한 일본인의 충성심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일본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이 상당히 강한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역시 외국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일본 제품을 사자. 이러한 생각을 갖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일본 기업도 성장하고 결과적으로 일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 기업은 신뢰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자신이 믿고 있는 일본 회사들은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신뢰감이 아직 일본에서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외국 것을 사지 않고 일본 것이 아주 낙후된 것도 아니고 또 내용만 보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또 저렴하고 그래서 산다. 일본 것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브랜드들이 들어오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것도 그 무역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가라는 거잖아요. 일본 안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많이 수입해봤자 이거 수입업체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외국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다.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삼성의 갤럭시 같은 것은 굉장히 성공한 사례예요. 일본 안에서. 왜냐하면 먼저 일본에서는 삼성이라고 하면 한국 것이라고 몰랐거든요. 처음은 일본 회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도 갤럭시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국적이 어딘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요새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은 현대차죠. 현대차도 최근에는 많이 팔린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EV차는 정말 안 팔리고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그래서 왜 이게 문제인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EV보다는 훨씬 좋은 부분도 있는데도 이게 성능이라든가 가성비 이상으로 역시 EV라고 하면 테슬라 혹은 오히려 일본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아직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는 않고요. 먼저 기본적으로 일본 제품 자체가 성능만 보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재까지만 해도 일본의 거의 모든 기업의 신조라는 것은 싸게
그러나 좋은 제품으로 만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이익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좋은 제품을 내놓는다라는 그런 것이 거의 모든 회사가 갖고 있는 전신이기 때문에 적당한 제품을 내놓지 않아서 그래서 그만큼 근본적인 하자가 없는 그러한 제품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자잘한 것까지 생각하면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본 차를 다 보면 한국 차에 없는 기능들이 너무 많다. 오히려 필요 없는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필요 없는 정도로 다 만족할 수 있게 여러 기능들이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다. 그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품이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려고 해도 오히려 만족해버린다라는 것이 일본의 기본적인 모든 제품의 성격이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몰라요. 앞으로는 일본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랬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믿고 있는 일본인들이 뭔가 문제가 좀 생겼다 하더라도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다른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콕보다 남자라는 드라마 속에서 어떤 일본 사람이죠. 영어를 말하는데 너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일본 사람이 볼 때 그게 보통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의 갭이 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여성이 한 것이 mother, father, brother잖아요. 보통 말하면 이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한 말을 조금 해보면 마자, 파자, 브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잖아요. 일본에서는 그 정도로 배워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영어 선생님들이 원어민이 아니고 또 외국으로 유학하고 돌아오신 선생님이 아니면 그냥 일본식 발음 그대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고 그 선생님에게 영어를 배우면 그러한 발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는요. 더가 자가 돼요. 예. 한국말로 하면 자가 되죠.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더가 붙여지는 그 뭔가 말을 말하면 the world 예를 들면 이거 일본식으로 말하면요. the world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the라는 것을 자로 혹은 자로 그렇게 머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음이 일본어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른 유튜브에 나왔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적을 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자꾸 도람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일본의 표기법에서는 도람프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트럼프라고 발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어 보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그냥 도람프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특히 외래어의 경우는 일본인들이 일본식 표기 그대로 말하면 이거는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다른 외국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 정도입니다. 그건 심각하다라고 하죠. 예를 들면 사랑하다, love 말하자면 제가 발음이 좋지 않지만 love잖아요. 일본말로 하면 love이거든요. 너무 다르죠. 이거는 그러니까 영어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팝송을 일본 가수들은 물론 부르기는 하지만 그때는 발음을 진짜 열심히 그냥 흉내내고 그냥 외우는 것 같아요. 어떤 일본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하면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면 라는 말을 이게 영어로 말하면 focus on the 이렇게 해야 되는데 focus on 자라고 했나? 이 정도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focus on 자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무슨 말인지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런 게 일본에 굉장히 많아요. 기자들이 열심히 질문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상대가. 그런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도 어떤 일본 기자분이 오셔가지고요. 그분하고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한국에서 하는 영어 방송에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알았다고 해서 사회자는 미국 사람이고 저하고 완전히 그 일본에서 새롭게 오신 그 어떤 신문 기자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제 발음이 괜찮대요. 거기 사회자가. 그런데 그 기자의 발음 무슨 말인지 모른대요. 완전히 일본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완전히 일본식 영어로 말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조금 오래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그 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으로 하기는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콩글리시하고 장글리시. 이게 너무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먼저 콩글리시라고 해도 발음은 그 원래 발음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유는 역시 자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본은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모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좀 이야기했지만 I love you 라고 할 때도 I love you 이렇게 love라고 하기 어려워가지고 love 다 마지막에 으라든가 아라든가 아주 강하게 모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단어, 음절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요 40대까지 일본 말만 하고 일본어로 머리가 굳어진 사람은 더 이상 영어 발음을 기타 자음이 많은 외국어 발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뇌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굳어져 버린 일본인의 뇌를 다시 되살리는 CD 같은 거 옛날에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 CD를 듣고 있으면 자음을 다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일본에서 그런 것을 판매했어요. 한국에서 그런 거 판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국은요 역시 자음이 있고 그 다음 모음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연음을 많이 만들어요. 연결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당신하고 이거 당신은 그런 식으로 연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 좀 모르거든요. 한국말을 배울 때도.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본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일본인들이 영어 특히 발음을 배울 때 어렵게 되는 이유입니다. 일본의 발음은 기본적으로 50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음 숫자로서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조가 문제죠. 구조는 항상 일본어의 글자 하나하나는 모음하고 자음으로 반대로 말하는 게 더 좋고요. 자음이 있고 모음 혹은 모음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음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이으에오 5개이고요. 그리고 자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카라고 하면 KA 이게 하나의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게 K하고 A가 들어가 있다 인식을 안 합니다. 이거 하나의 글자 카라는 하나의 글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외국어는 이게 분리되어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인식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외래어를 먼저 표기를 했잖아요. 그냥 듣고 흉내낸 것이 아니라 특히 메이지 시대에 일본인 지식인들은요, 후쿠자유키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외래어를 일본 가타카나로 쓰는 것을 많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쓰느냐? 예를 들면 땡큐, 그것을 상큐라고 썼어요. 그러면 그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상큐예요. 땡큐가 아니에요. 기타 물론 이거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이것도 사실 한국 발음도 조금 다른데 원래는 맥다널 좀 다르죠. 그러나 일본말로 하면 마크도날드 다 모음이 되살아납니다. 완전히 모음으로 끝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또 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하고 모음을 분리해서 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크도
나르도 이렇게 가타카나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일본인들 그거 보면 마크도나르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머릿속에 먼저 그렇게 바뀌어버리면요, 이거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영국하고도 했고 연합국하고 했잖아요. 그때 영어를 금지합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적극이 된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전체를 금지를 하죠. 대표가 영국하고 미국이었기 때문에 이게 영어 금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스포츠의 이름은요 거의 외래어였어요. 그 전쟁 시작되기 전에도. 왜냐면 외국에서 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모두 일본말로 바꿔버렸어요. 예를 들면 배구, 그게 일본말입니다. 바리볼, 일본말로. 그러나 그것도 바레볼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배구로 일본말로 하면 하이큐라고 그래요. 하이큐, 배구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한자로 썼어요. 그리고 바스켓볼, 이것도 일본말로 하면 바스켓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한자로 바꿨어요. 농구죠. 이게 일본말로 하면 로큐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풋볼 혹은 사커, 이것을 슈큐, 한국말로 읽으면 축구예요. 이게 한국에서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일본에서는 1945년 전쟁 끝난 이후에 다시 외국어로 돌렸습니다. 일본식 외국어로. 그러니까 물론 좀 이상하죠. 바리볼, 바레볼이니까 좀 이상해요. 바스켓볼, 이것도 바스켓볼, 완전히 일본식이에요. 다시 돌리기는 했어요. 야구는, 이거는 원래부터 베이스볼, 이것을 야큐, 야구, 그렇게 번역한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그거는 메이지 시대니까 오래전에 전쟁하기 이전에 했는데, 그러나 스트라이크, 볼 이런 것은 그대로 썼어요. 그러나 전쟁이 돼가지고요, 스트라이크는 요시는 오케이, 볼 이거 다메는 안 돼. 그런 식으로 일본말로 바꿨어요. 그것으로 다시 되돌렸어요. 45년 이후에. 그때도 그러한 외래어 자체가 굉장히 발음을 할 때 너무 이상했어요. 사실 제가 원래 바스켓볼이라든가 그런 발음을 들어보면 원래는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그냥 바스켓볼이에요. 그냥 그것으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카타카나밖에 표현할 방법이 외래어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발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일본인들이 먼저 한국어만이라고 해도요, 영어보다 한국어가 훨씬 어려워요. 발음은. 왜냐하면 어가 어렵고요, 에하고 에의 차이라든가 으하고 우의 차이라든가 이런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를 그대로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이거 모음인데요, 모음도 좀 어려운 발음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강한 교금하고 된음이라고 있잖아요. 된소리, 이 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발음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일본인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일본 말 속에 발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표기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인식 자체가 다르게 인식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본인 금이학교라고 했잖아요. 그거 다녔던 애들은 그래도 전쟁기에 들어가면 영어 교육을 안 했거든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영어 교육이 있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는 일본인 교사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음 이상으로 문법이에요. 문법에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라든가 있잖아요. 이거 다 일본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그리고 기타 문법적인 용어는 거의 모두 일본인이 만든 말을 현재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뭐냐 일본에서 배웠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좀. 예. 그런데 한국에 와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알아봤더니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일본식의 용어 문법 그대로. 그러니까 대명사, 명사, 동사, 전치사라든가 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그렇대요. 근데 그 이후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데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또 약간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기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짬뽕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도 남는 기본적인 말은 명사라든가 대명사라든가 관계대명사라든가 이러한 용어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요새 그 일찍 배우는 아이들도 많고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되면 거의 많은 초등학교에서 일본에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한국하고 다른 부분은 원어민 교사의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냥 그러니까 일본 선생님들이 그냥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처음부터 일본식이죠. 그래서 요새는 외국에 유학한 일본인들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신경 쓰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원어민을 그냥 붙여서 진짜 발음 때문에 그렇게 교사로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냥 학원에 있는 거죠. 학원은 뭐 자유롭게 가면 되니까. 학원 많이 보내는 영화. 그래도 그 일본에서 아무리 그렇다 해도요, 그런 원어민이 있는 그 영어 학원에 보내는 것은 거의 고등학교 이상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먼저 한국에서는 토익의 이거는 2021년의 통계인데 평균 점수가 679점인가? 그 정도예요. 679점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일본 사람들의 토익의 점수는 574점이에요. 차이가 100점 정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커요. 그리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네네.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토익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토익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응시한 사람들의 평균이 이 정도니까, 한국은 토익은 거의 강제적으로 그냥 배우지 않습니까? 뭐 입시를 위해서 응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점수가 들어가 있는데, 일본은 진짜 뜻이 있는 사람밖에 토익을 응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니까 이게 일본 전체로서는 토 100점 이상 아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는 입사죠? 입사 시험에 토익 시험이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서. 대기업이라고 해도요, 예를 들면 라쿠텐이라든가 그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영어로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를 해야 되는 회사가 있어요. 몇 개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도 토익 점수는 800점 정도로. 한국은 그렇지 않아도 900점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그러니까 그러한 회사가 없고요. 근데 뭐 괜찮은 대기업이면 일단 입사한 다음에 승진 시험에서 토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도 그렇게 높은 점수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한국에서는 스피킹 시험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발음의 교정이 계속 안 되는 것입니다. 토익에서라도 그렇게 스피킹 시험을 열심히 해준다면 일본인들도 영어의 발음에 대한 감각이 좀 더 높아질 거예요. 그거 자체 일본에서는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 문제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계속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피킹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일본 안에서. 기본적인 영어 서비스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한국처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관공서에 가면요, 그냥 일본어를 쓰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도 영어를 해달라고 해도 일부러 일본말로 대답합니다. 이게 일본의 문화입니다.
일본에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관공서에서는 일본말을 쓰는 것이 예의다. 이게 있기 때문에 너무 완고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먼저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보잖아요. 그 영화도 자막으로 본다라기보다 그냥 더빙되어 있는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일본어로 주인공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하나의 키스는 입모양 있잖아요. 그 입모양이 예를 들면 영어하고 일본어에 같은 말을 할 때 입모양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맞추는 기술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어떻게 말했는데 그거 같은 뜻인데 일본말을 집어넣고 입모양을 똑같이 만드는 영어의 입모양에 맞는 일본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뜻은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기술이 오히려 일본은 영어를 못하는 대신 그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애들은 착각하죠. 파란 눈에 아저씨가 일본말을 하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입모양도 똑같이 일본어 하니까. 그렇지 않고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근대화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후쿠자유키시라는 사람이 영어 교육에서는 사실 선두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케이오 기죽대학교라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의 최초의 대학교예요. 거기에 소양에서 속학들을 굉장히 유명한 교수들을 그대로 고급으로 치고 데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두 영어로 그냥 강의를 해요. 통역 없이. 학생들에게는 완전히 원어민 영어로 강의를 한 거죠. 그거는 후쿠자유키시 자체가 그리고 메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1870년대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영어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요르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패는 그때부터 그 번역을 하기 시작했죠. 번역을 하기 시작했을 때 예를 들면 케인이라고 하면 인디비주얼이잖아요. 인디비주얼. 그것을 또 카타카나로 쓰기 시작했고 먼저 그것을 또 케인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인디비주얼라고 하면 케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라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이라든가 혹은 카타카나로 쓰는 것으로 인해서 교육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또 전쟁이 시작됐어. 미국이나 영국하고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all stop. 그렇게 되어서 현재까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고르격이 있는 그러한 영어 교육의 역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050 히키코모리 문제라는 것은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80이 뭐냐고 하면 80대 부모님을 말하는 것이고, 50이 뭐냐, 50대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키코모리 들어박혀 사는 아이들의 문제는 특히 1980년대 이후에 굉장히 일본에서 사회 문제화가 되었는데, 그때는 젊은 나이였던 히키코모리 아이들이 그대로 나이가 들어서 이제 50대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래도 아직은 히키코모리고 방에 들어박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미 80대가 되었다. 이 80대 부모님들이 계속 50대가 된 히키코모리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는 문제, 이것을 전반적으로 80, 50 문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키코모리라고 해도요, 완전히 방에 들어박혀 가지고 밖으로 안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가끔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6개월 이상 은둔 생활을 한다. 이것이 히키코모리의 하나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한 그러한 80대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연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50대가 된 아이들은 아직도 집에
집에 들어박혀 살고 있고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연금으로 그 가족이 계속 살아야 되는 입장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8050, 그러니까 50대 이상의 히키코모리가 어느 정도 있는가라는 통계인데요. 이것은 50대 이상이라기보다 40대 이상으로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2023년도에 그때 통계로 보면 40대 이상의 히키코모리 숫자는 61만 명 정도였습니다. 40대 미만의 히키코모리까지 포함시키면 150만 명 정도가 있다. 이게 일본의 실태인데요. 그러나 나이 많은 히키코모리는 60만 명을 넘고 존재한다. 이것도 굉장한 사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80대 부모님이 또 90대가 돼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연금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분들은 배우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50대, 60대가 된 그러한 히키코모리 이제 노년이죠. 노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지 큰 사회 문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050 히키코모리 문제에서 가장 그 큰 문제는 부모님이 역시 연세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면 연금이 끊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신고 안 하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시신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50대 이상의 히키코모리가 있다. 그러한 보고가 꽤 일본에서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사건이 가끔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부모님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맞지 않는다라든가 또 부모님의 한마디가 자신을 히키코모리로 만들었다라든가 그러한 원한을 갖고 있는 또 히키코모리 자녀들이 어떤 계기로 아버지하고 다투어가지고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라든가 일본에서 가끔 보도가 됩니다. 반대로는 아버지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050 히키코모리 문제의 보편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안에서 쭉 함께 있다 보니 감정적으로 대립해가지고 폭력 사태로 이어져서 상해 사건으로 간다. 이러한 부분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한 상황이 돼가지고 자녀도 따라서 죽는다. 이러한 이야기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상황이냐? 아주 좋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전혀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가 아니더라도 뭐 거의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은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신 내주고 있는 그런 가정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부모님의 연금이 끊기니까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나이가 되어도 하러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구청이라든가 시청은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어디에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세금도 실제로 그 사람이 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연금을 수령한다라는 것은 일본에서 굉장히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지적을 받는 것을 두려워서 오히려 자격이 생겨도 수령을 안 하는 그러한 히키코모리 50대 이상의 자녀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고독사하거나 부모님을 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러한 비극이 일본에서 가끔 일어나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히키코모리가 된 사람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안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10대 중반쯤부터 쭉 그 히키코모리가 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30년, 40년 정도 히키코모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계기로 말미암아서 직장을 그만두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히키코모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0년, 20년 정도 그래도 역시 히키코모리에 분류되는 것입니다. 가장 히키코모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20년에서 30년 미만, 이 사람들은 23% 정도 있다고 합니다. 히키코모리 안에서의 퍼센테이지인데요. 그 다음은 10년 미만의 아이들이 15% 정도, 또 20년 이상이 되었다 사람들도 15% 정도. 이러한 8050 히키코모리 문제하고 다른 뜻에서 2030 히키코모리 문제라는 것도 일본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2030이라는 숫자는 203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히키코모리 사람들도 상당히 고령이 된다. 물론 그 최근에 히키코모리가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1990년대 혹은 그 이전부터 히키코모리였던 사람은 진짜 고령자가 되고, 그 분기점은 2030년이라고 일본의 학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그러한 히키코모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일본의 연금 문제가 굉장히 압박을 받을 것이다. 돈을 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연금을 받는 게 정당하냐, 그런 히키코모리 노년층이 피난을 받는 문제,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030년이 되면 더 큰 사회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일본에서 더 2030 히키코모리 문제 이렇게 말합니다. 히키코모리가 생긴 시기는 1980년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고도성장 사회였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최고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1991년 바블이 붕괴돼가지고 1995년부터 또 5년 정도는 취업 빈하기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서 패배자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아이들 자체가 학교에서도 말하자면 약자의 입장에서 패배감을 느껴가지고 학교에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80년대 지나서 특히 90년대에 철종기에 달해가지고 이때에 히키코모리가 된 사람들이 현재까지만 해도 히키코모리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히키코모리를 그냥 반치했는가 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체로 146만 명 정도라고 말하지만 한때는 300만 명 넘는 게 아니냐, 지금도 100만 명 정도는 보고를 안 하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일본 문화 중에서 히키코모리 같은 자녀가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오히려 가정의 문제를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도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집에 스치다 라고 하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숨겨져 있어 가지고 일본 정부도 이렇게 심각했는가
라는 것은 최근에 들어와서 인식을 한 것이지 사실은 몇십 년간 거의 심각성들을 인식하지 않고 일본 정부도 그냥 각 가정에 맡겼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각 가정에서 잘 관리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냄새 나는 곳에는 그냥 뚜껑을 덮으면 된다. 이게 일본 속담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취급해 왔기 때문에 부패할 만큼 부패해 버렸다라고 할 수 있죠. 일본에서 2000년에 들어가서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유토리 교육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유토리는 여유가 있다 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여유 있는 교육을 시키자. 그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 학습량을 줄이고 30% 정도, 그리고 상대평가를 그만둔다. 절대평가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눈에 띄게 없어진 것이 학교 안에서의 괴롭힘이었습니다. 상대평가라고 하면 항상 이게 우수한 사람이 있고 상대 안 좋은 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애들이 몇 문제 가거나 마르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학급 안에서 이제 우수한 아이들, 그리고 안 그러는 아이들, 이렇게 급여를 되는 것이 바로 상대평가다라고 일본 교육부 쪽에서 판단해가지고 상대평가를 폐지합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죠. 이것으로 사라진 게 이지메,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히키코모리가 역시 많이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히키코모리가 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학습 그리고 학교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애들한테 요구하고 원하지도 않는 경쟁을 시킴으로 인해서 학교 안 가는, 나아가서 집에서 안 나가는 그러한 아이들이 생겼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현재 일본에서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히키코모리가 왜 많은가라는 부분은 한국과 조금 비교를 하면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학교 안 간다라고 하면 어머니가 절대 용납을 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는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예를 들면 제가 그냥 학교 안 가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좀 몸이 아프다 라고 하면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셔가지고요, 그러면 오늘 그냥 쉬어라 라고 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어요. 아, 이렇게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 실수가 있네. 하루 이틀을 학교 안 가도 고등학교 가거나 대학교 갈 때 점수가 나빠진다. 이게 한국에 쭉 있었잖아요. 일본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결석으로 인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도 불이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차이가 아닐까. 그리고 또 유교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이 유교 교육이 강하니까 또 어머니가 강해요. 일본은 또 아이가 초등학교 정도가 되면 물론 아이지만 한 사람의 인격체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다고 하는데 굳이 무리하게 뭔가 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교육적으로는 좋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히키코모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대학생 정도의 나이가 될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많이 지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한국에 와서 그것을 많이 좀 느꼈습니다. 일본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150만 명 정도잖아요. 150만 명 정도가 더 노동력으로 부족한다. 이 정도가 될 텐데, 그렇지 않아도 일본 전체가 노동력 부족이고 특히 3D 업종에서 노동력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히키코모리를 갖다가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아직은 그런 통계가 좀 없습니다. 그러나 2030 문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연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일본의 연금 제도에, 복지 제도에 좋은 영향을 주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노동력이 오히려 부족이 아니라 너무 충분해 가지고 그만둬야 하는 대기업이라든가 필요 없는 인재들이 일본의 기업 문화 때문에 일이 없는데 그냥 사내 실직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3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연공 소멸이나 전신 고용 이 제도가 아직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가면 갈수록 일을 못 해요. 특히 AI나 IT를 잘 모르는 고령자들은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직에 밀려나고 그래도 안 잘려요. 그래서 이러한 잉여 노동력이 400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없는 데는 정말 없는데 아주 과잉으로 노동력이 남아있는 데가 더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이렇게 하는가라는 것이 현재 일본의 노동시장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무조건 모든 분야에서 일본으로 따라간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드러내고 해결하려고 하는 문화가 일본보다 훨씬 강합니다. 일본은 수치, 좀 부끄러운 부분은 그냥 뚜껑을 덮어놓고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히키코모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된 것이고요.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히키코모리가 한국에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일본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곳을 자유롭게 기회를 주고 자녀를 되도록 그 외부에 내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대량의 히키코모리가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30년, 40년 지났다. 한국은 10년 정도 지난 문제다, 아직은요. 일본의 실패한 사례를 잘 연구해 나가면 일본을 따라가지는 않고 따라갈 필요도 없고 또 한국 문화는 그런 부분은 일본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히키코모리 문제라는 것은요, 집에서의 문제, 학교에서의 문제, 집에 큰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결국은 학교 그리고 직장의 문제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직장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뭔가 해결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 직장에서 히키코모리가 될 만한 그러한 기업 문화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사하고 엄청나게 다투어가지고 화가 나서 그만둔 사람이 히키코모리가 됐다라든가 학교는 아니지만 괴롭힘이 있다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절대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은 역시 학교 문제죠. 학교 안에서의 괴롭힘 이것이 진짜 없어져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교육 제도를 따라간다고 하면 상대평가를 없애야 되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이 그런 식으로 20년 전에 절대평가로 바꿨다라는 거 한국에서 모를 리가 없는데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교육계에서 또 생각해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